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헤러드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60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되는 사상 초유의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벤트 당첨금을 줄여다가 생긴 사고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이뤄진 건지 구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빗썸 거래소에서 이벤트 당첨 행사를 진행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첨자들에게 이제 2,000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위 원으로 지급을 하려다가 원이 아닌 BTC, 비트코인이 지급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2,000원이 지급돼야 되는데 네. 비트코인 2,000개가 지급된 셈입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시세를 감안했을 때 이제 9천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된다고 한다면 그 액수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오지급 사고가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건 일단 이 오인 이 잘못 지급된 사실을 알고 빠른 시간 내에 일단 해당 계좌 등에 정지를 했지만 네. 그 사이에 일부 비트코인이 이 빗썸 거래소 내에서 매도된 정황이 확인된 것이고요. 굉장히 초유의 사태였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물이 거래할 때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장부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사실상 정상 방식에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빗썸에서 보유하고 있는 갖고 있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상회하는 만큼의 비트코인이 이렇게 어떤 통제 장치도 없이 지급이 됐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이용자들이 이 코인을 바로 팔아서 현금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본인 잘못 없이 받은 자산이라면 이미 매도한 경우에 이걸 전부 돌려줘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 오지급된 비트코인 액수를 보자면 60조 원이 넘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 99%는 즉시 비트코인 자체를 회수했고 일부 매도된 금액 같은 경우에도 매도 물량의 90% 훨씬 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회수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지금 회수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거래소로 옮겨가지 않은 것으로 현재로는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뭐 현금화한다거나 하기는 빗썸의 조치가 있다면 어려울 수는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빗썸에선 자발적으로 돌려달라 이런 회수 조치를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유사하게 비교해 볼 만한 사례가 우리가 차고 송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 계좌로 누군가 잘못 돈을 보낸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이때 내가 지금 이걸 잘못 송금받았다는 것을 알고도 인출해서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의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2018년도에는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한 증권사에서 직원들에게 이 배당금을 지급하려다가 원이 아닌 주식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0만 원을 입금해 주려다가 200주가 입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증권사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잘못 입금받은 그 직원들이 굉장히 높은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도 이것을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내다 판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에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배임을 했다는 부분이 형사 책임으로 인정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과 유사하게 내가 잘못 입금된 것 알고도 이것을 사용한다거나 고의로 어떤 이런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조치들을 취한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짚어드리고 싶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빗썸에서 최대한 자발적으로 회수를 진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중간에 빠지는 비용, 비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빗썸 측에서 모두 원상 회복하겠다. 그래서 거래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고로 시장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5% 가까이 급락하는 등 시장 혼란이 발생했는데 금융당국은 이제 현장 검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거래소에 대한 조치가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논의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 사실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점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빗썸 내에서 이 15% 정도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의 시세가 하락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해당 거래소의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하락하기 때문에 다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패닉
셀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거래에 혼란을 끼쳤다는 점에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요즘 가상자산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는 부분이 다시 부각되고 있고 네. 위험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식들도 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단순히 이제 팻핑거라고 부를 수 있는 한 명의 오류, 그러니까 잘못 손가락으로 눌러서 뭔가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거래소일수록 특히 이런 금전을 다룰수록 그런 오류를 잡아줄 수 있는 내부 통제 장치라던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런 실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었어야 함에도 네. 만연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그 통제 장치의 부실, 통제 장치의 부재 같은 부분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네.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어떤 보안성 강화라던가 어떤 제도, 통제 장치를 마련해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할 그럴 책임과 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도 마련 필요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쿠팡 대표가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 두 번째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앞서 이제 청문회에서는 국정원 지시가 있었다라고 했다가 국정원은 이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제 경찰이 어떤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캐물었을까요? 이 청문회에서의 위증 부분이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쿠팡 측이 일명 이제 자체 조사, 그러니까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정원 측에서는 정부와 전혀 어떤 협조나 공조 없이 쿠팡에서 셀프로 한 조사이자 결과 발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쿠팡 측에서는 청문회에서 국정원, 그러니까 정부와의 협조하에 이루어진 조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다는 부분이 위증이냐 이런 범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제 쿠팡 로저스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정부와의 협조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 만약 정말 협조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공문이라던가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 등을 수사기관에서 밝혔으리라고 보고요. 국정원은 전혀 협조를 요구한 바나 이와 같은 공조의 그런 내용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근거로서 제시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2차 조사, 두 번째 조사였는데요. 첫 번째 조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장시간, 네. 14시간 정도 조사가 맞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고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귀가를 하는 로저스 대표의 모습까지도 확인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14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은 맞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 조서를 쓰게 되면 이 조서에 쓴 내용이 내가 말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언어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 로저스 대표가 지금 한국어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 질문을 또 통역이 영어로 번역을 하고 로저스 대표의 질문을 이 답변을 또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그 과정 때문에 14시간 조사 시간은 이제 객관적으로 보자면 긴 시간이지만 사실상 실제로 어떤 핵심적인 질문을 주고받은 시간은 이보다는 훨씬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충분히 드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변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하원이 로저스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한국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며 로저스 대표의 증언이 필요하다라는 이유에서인데 이런 움직임이 좀 수사 자체에 부담이나 좀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이 미국 의회에서 로저스 대표에 대한 이제 소환, 그러니까 청문회에 초청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은 미국에서 특히 뭐 관세 협상 부분도 그렇고요. 이 미국 기업, 이 쿠팡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제 쿠팡의 대표 이 김범석 회장 역시도 미국인이기 때문에 네.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에서의 그런 차별적인 대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 어떤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이 로저스 대표를 부름으로써 로저스 대표가 충분히 본인의 방어를 위해서, 쿠팡의 방어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그러니까 로저스 대표의 입장, 결국 쿠팡의 이야기를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진행될 조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쿠팡 이제 산재 은폐 의혹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차례, 한두 차례 정도는 더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이 미국 하원 법사위에 출석
출석일이 지금 23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좀 조사를 한두 차례 더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상황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이제 가정 안에서 벌어진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판결 소식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견된 판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 온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친아들을 사제 총기, 본인이 직접 만든 이 총기로 잔혹하게 살인을 했던 그런 범행인데요. 이 아들에 대한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 며느리와 이제 손자들, 그 다른 이 거주인들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까지도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당초 아들 외에 며느리 등에 대해서는 살인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다시 장전을 해서 총구를 다른 가족들에게도 겨뒀고 그렇다면 충분히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 미수 혐의가 모두 인정이 되었고요.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엄히 꾸짖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임에도 아들에 대해서 이런 잔혹한 범행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에 저지르게 되었고 네. 특히 다른 가족들은 지금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 이에 따른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 씨가 고의성을 부인했던 살인 미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고요. 또 A 씨는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서도 방화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미수죄 인정됐습니다. 법원이 고의성을 인정한 결정적인 근거가 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일단은 범행의 동기부터 살펴보자면 이제 아들과 전처가 굉장히 장시간 동안 이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좀 막대하게 해왔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유흥에 탕진하자 2023년도 정도부터 이 경제적인 지원을 끊었는데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본인을 경제적으로 고립되게 만들려는 전처와 아내의 그런 공작이 있었다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뿐만 아니라 범행 전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이 사제 총기를 제작한 부분은 결국 계획 범죄였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그런 뒷받침하는 증거로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아들 외에 다른 가족에 대해서도 방문을 열려고 하는 시도나 총구를 겨누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살인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사제 폭탄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추후에 증거를 완전히 인멸하고자 하는 시도들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획하고 이것을 잔혹하게 실행에 이른 것이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이 무기징역이라는 선고에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햄스터와 기니피그를 학대하는 장면을 올려서 고발된 남성의 집에서 동물 20여 마리가 구조됐고 또 상당수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 이후에도 학대를 이어간 정황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내용인 건지 수사는 좀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일까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개인 방송을 통해서요. 햄스터 등을 학대하는 그런 잔혹한 영상을 올린 남성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고가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학대한 그런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영상과 사진으로 그 증거가 남아 있는데 굉장히 참혹합니다. 네. 일단 이 햄스터 학대 방송을 한 남성으로부터 이 22마리의 동물은 이제 일단 구조가 되었는데 그 범행 방법이 청소기로 이 작은 햄스터를 빨아들인다거나 아니면 주요 장기 등을 손상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이 되어서 정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동물들도 이제 사망 위험 같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물보호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그 소환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될 예정인데 이처럼 좀 반복적이고 잔혹한 학대의 경우에 현행법상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수위 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동물 학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는 분명합니다. 네. 이제 그냥 동물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인간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이 동물을 학대한 것을 내 다른 재물, 어떤 물건을 손괴한 것과 동일한 차원에서 볼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자리 잡고 있고요. 네. 이런 인식에 발맞춰서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과는 달리 평가가 되고 있고 사람과 달리 평가된다는 것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 대한 학대를 내 휴대폰을 부쉈다거나 가방을 칼로 찢는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었던 그런 또 인식들 때문에 처벌 수위가 꼭 높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동물보호법상 이런 잔혹한 학대 행위를 한다면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까지도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이제 많은 분들의 지적처럼 반복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가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 처벌 수준이 좀 더 높아져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동의할 만하고요. 관련해서 이렇게 동물 학대의 정황이 있으면 동물 사육을 금지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법안 마련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동물을 이렇게 학대로부터 긴급 분리를 해도 결국 보호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면 다시 학대했던 원주인에게 돌려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